2022년도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 리더에 선정된 저는 각 산업의 몇천억 도단위 혁신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 마케팅 국내 1위 부스 컴퍼니를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브스 박진호의 인생 치트키 박진호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초대 CEO. 오늘 소개해드릴 부자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포브스 부자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년 전 이혼할 당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무려 하나로 약 44조 원의 위자료였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아마존은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회사입니다. 시작은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종합 쇼핑몰로 무려 13개국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태블릿 PC, 스마트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존 시장 점유율 또한 현재 미국 전체 온라인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월마트, 애플, 코스트코 등 모두 합쳐도 아마존의 매출이 되지 않을 정도죠. 이러한 파급력이 지난 2017년도 아마존 주가는 1159달러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높은 점유율 때문에 아마존은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립한 지 고작 3년째 되는 날 주당 18달러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프의 자산은 1억 7,780만 달러였는데요. 그때 제프의 나이는 겨우 33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마존이 처음부터 승승장구를 했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를 진전시키다가 실패, 좌절을 겪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해야 한다. 틀에서 벗어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실제로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실패를 거듭해왔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실패를 딛고 지금은 유통 공룡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존을 만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1964년 미국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성은 베조스가 아니라 조겐슨이었는데요. 제프의 생부는 당시 18살의 테드 조겐슨이었습니다. 어머니 제클린 자이스 또한 겨우 17살이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한 두 사람은 17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싱글맘 아래서 자란 이 베조스는 3년 후 그의 어머니가 재혼을 했고 제프는 베이조스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제프의 새아버지는 훗날 석유 기업인 엑손의 경영진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덕분에 아마존의 첫 투자자가 되었죠. 제프 베조스의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 물리학을 전공했던 제프는 돌연 컴퓨터 과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는데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자 역학을 배우던 중에 내가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12시간에 들여 이해하는 문제를 다른 학생들이 막힘없이 푸는 모습을 보고 물리학자를 포기하게 되었다. 결국 제프는 컴퓨터 과학과에서 졸업을 합니다. 4.3점 만점에 4.2점이라는 대단한 스코어로 점수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졸업 후 제프는 3번의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첫 직장은 벤처 기업이었어요.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에서 제프는 불과 1년 만에 부책임자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파격적인 승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겨우 1년 만에 제프는 돌연듯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뱅커스 트러스트라는 금융회사에 입사한 또 10개월 만에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는데요. 당시 겨우 2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2년을 채운 후 두 번째 퇴사를 하고 맙니다. 1993년 제프 베조스는 해치펀드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이곳에도 두 가지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동료였던 맥킨지 터틀을 만나 같은 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사업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업을 고안해하고 있었고 그게 바로 인터넷 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 회사에서는 제프는 아이디어를 내켜 하지 않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퇴사를 했었던 제프 베조스의 결단력을 생각하면 그 후의 일이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카다브라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7개월 후 이후에는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강찬 도전비의 초반에 아마존 사무실은 굉장히 허름했어요. 심지어 책상은 낡은 문짝으로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요. 이 문짝 책상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죠. 제프 베조스가 고연봉이라는 길을 버리고 굳이 고된 길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연봉보다 비전 있는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투자금이 다 떨어져서 재정난을 겪게 되었죠. 게다가 급성장했던 인터넷 사업 시장조차도 곤두박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당시 아마존의 주가는 그야말로 폭락이었습니다. 거의 90%가 넘게 하락이 되었고요. 곳곳에서 아마존이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의 제프 베조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인정사정 없는 결단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000년 1월 자신의 직원을 150명이나 해고를 했습니다. 인건비 절약과 동시에 제프는
제프는 아마존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은 본격적으로 종합 쇼핑몰을 만들게 한 것도 그것 덕분이었습니다. 외부 업체 제품과 아마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시도는 다른 업체의 매출을 전체 주문의 15%가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인건비 절감과 새로운 유통법으로 아마존의 닷컴 버블 2년 만에 첫 분기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출을 1위를 달성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제프 베조스의 성공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수익을 포기한다.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아마존에 오랫동안 수익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아마존의 몇몇 도서 정가 40%를 가격을 팔았고 이윤을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킨들을 출시할 때도 역마진을 취하기도 했었죠. 그 결과 지난 2016년 매출액이 1360억 달러, 하나로 약 172조 원에 달했지만 순이익은 고작 3조 원이었습니다. 순이익률이 2%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매체에서는 슬레이트는 아마존은 자선 단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계속 퍼주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마존 기업 가치는 92%는 2020년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아마존의 순환이 되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존을 새로운 창고로 지어 소비자에게 더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빠른 배송이 매출을 증가하자마자 이 돈은 새로운 사업 분야인 AI에 재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고객을 끌어당겼죠. 이렇듯 아마존은 끊임없는 성장을 해오고 재투자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고객에게 집착하자. 경쟁자는 신경 쓰지 말고 고객 가치와 혁신에 집착하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에는 몇 가지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고객 집착인데요. 다른 기업도 내세우는 경영 방침과 거리감이 있죠. IT 선도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경영 철학과는 고객 가치라는 문구가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반면에 제프 베조스는 월급을 주는 것은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아마존은 회의를 할 때 항상 빈자리를 남겨둡니다. 그 자리가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마존 매출이 70%가 재구매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고 있고, 고객 가치라는 철학을 통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지향적 서비스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로켓 배송인데요. 월 15달러만 내면은 모든 제품을 2일 내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마존은 손해였죠. 그러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배송 업체와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운송 비용을 매년 줄여 나갔습니다. 아마존의 재투자, 고집, 그리고 고객 집착, 신념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영화, TV, 드라마, 전자책 등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게 되었죠. 그 결과는 CNN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의 이용자 수는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76명 중에 1명인 셈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공 방정식. 자유롭게 일해라. 단 일할 때 치열하게.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빛나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 사이에 극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바로 직원에게 주는 자유도의 차이인데요. 일론은 철저히 직원을 통제하는 1인 리더입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직접 관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나 제프 베조스는 전적으로 직원에게 일을 맡깁니다. 위임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을 받은 직원은 출근 시간을 아주 자유롭습니다. 적당한 시간 알아서 출근하면 되고, 집에서 일을 하면 일찍 가야 되는 날도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죠. 정답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아마존은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프 베조스는 결코 관대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이 제프 베조스는 직원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해? 미안한데 오늘 바보가 되는 약을 먹은 거야? 약간 좀 미국 해석이라 좀 어색하긴 하죠. 아마존의 회의는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합의점을 찾게 되는데요. 제프 베조스의 합의점은 나약한 결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직원이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마존의 토론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공격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버티지 못해 퇴사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남짓한다고 하네요. 사실 아마존의 물류센터 직원들은 퇴사율이 66%나 한다고 하네요. 또한 아마존의 모든 직원이 서로의 업무를 공유를 합니다. 12년 동안 아마존에 근무한 박정준 씨가 IT 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사원들은 각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럼프 프로세스를 통해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한다. 그래서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알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수익이 일어나면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아마존입니다. 고객에게는 관대하지만 직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제프 베조스, 경영 철학의 리더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 깊은 리더의 형태인 것 같아요. 아마존의 얘기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쿠팡 스토리랑도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은 저의 부자 스토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